같은 규제하에서 뭐하러 지방 가냐. 다시 수도권 서울로 복귀하자. 그래서 왕의 기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9일 한바람소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막방 2020년 막방. 아, 마지막 방송. 2020년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새로운 아이템. 네, 이거 벽이 생겼어. 아, 그러니까,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지내지 말래요. 정부의 지침이야. 이거 근데 이거 의미 있어? 이렇게 안 가? 바이러스가? 몰라요. 일단은 그 유튜브 애청자분께서 네. 보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아, 이게 없다고? 네네. 그래서 급하게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보여주기에 어차피 밖에서 다 그냥 이렇게 다 통해 있는데.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심각하니까. 뭐라도 아무튼 나름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오늘 방송하고 나면 2주 쉬는 거죠? 2주인가 3주인가? 그죠? 뭐 아무튼 내년에 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우리가 토요일 날 놓고 하니까, 네. 1월 2일? 2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힘들 것 같고, 샌드위치랑. 네. 우리 가족들이 다 쉬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9일날. 네, 한 2주 정도 쉬거나. 3주 쉬는 거예요. 3주? 3주 쉬는 거예요. 한 달 쉬자. 부동산 이슈도 없어. 연초부터 얼마나 있으려고. 맞습니다. 상황 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2020년 부동산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안내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달 만에 또 규제 지역 추가 증가, 추가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파주, 울산, 부산, 천안 36곳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급등한 지역들을 묶어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역으로 바로 올라갔는데요. 두더지 잡기 식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6곳이 새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됐고요. 지난달 11월 19일 부동산 대책 때 부산, 대구, 경기, 김포 등 7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을 이번에 신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정되게 되면요, 취득세가 일단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매수하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LTV 담보인정 비율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요.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고요. 1주택자는 2년을 거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대책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결국 다시 추가 지역 지정한다는 얘기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움직였던 이런 느낌도 들고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새로운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기 전에 일단 좀 틀어 막아놔야 되겠다라는 의사도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규제 지역 지정하면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풍선 효과는 갈 수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는 지방도 많이 지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거냐. 서울 수도권은 이 규제가 심해지면 규제 하에서 일단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층이 재편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다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다고 하면, 이제 이게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지방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빠져있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까? 저는 또 한번, 왜냐면 저는 지방장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보고,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똑같이 지방도 규제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같은 규제하에서 뭐하러 지방 가냐. 다시 수도권 서울로 복귀하자. 그래서 왕의 기한 돈을 뭉쳐서 여기서 했던 것들, 뭉쳤던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온다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죠.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도 안 걸치고 바로 투기가지고 지정. 그렇죠. 예. 창원 그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그런 거야. 정량적 요건 있잖아요. 이런 걸 따져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정량 요건은 안 되는데 투기가지고 지정은 뭐 됐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낮은 수준의 단계를 안 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한 방에 바로 빡 걸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딱 바로 나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야 부산에 저 난리 난 곳들도 아직 조정 대상 지역밖에 아닌데 창원이 왜 투기가지고야? 불과 올 초 작년만 하더라도 주거 낮아빠진다고 맨날 그 기사 나오던 데가 창원인데 갑자기 그냥 첫방에 투기가지고 때리는 거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조금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규제 자체가 취득세 중과라든가 그렇죠.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세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많고요. 네. 물론 물론 투기가지고 지정 효과 와 비슷한, 그러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관련해서 그렇죠. 예, 분양받을 수 있는 채수가 제한된다든가 그런 약간 이 초기 단계의 규제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기가지고 지정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국토부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조합원지 양도 재건축에서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예, 이제 조합원지 아예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거라든가 이런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는 게 투기가지고인데 그냥 예고도 없이 뒤통수 빡 때려버린 거라 이 당사자 여기 이제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규제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거고 예고도 없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도 없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거죠. 야 창원이 투기가지고인데 해운대 이 수영 니들은 왜 조정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맥락이 되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락이 어긋나는 게 야 부산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가격이 뛰었다 뭐 올 한 해만 몇 개월 사이에 10억이 뛰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네. 뭐 실제 뛰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핫했던 지역인데 부산은 조정 지역 재상 지역으로 놔두고 수도권 전체 투기가지고인데 그렇죠. 엄청 많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이거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얘기 나오잖아. 이거는 내년 4월에 있는 선거를 의식한 그런 봐주기 아니냐. 이 정도 선에서 가는 게 이런 이제 불면 목소리가 나오고 저도 약간 의문인 거죠. 왜 안 한 거지? 부산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요. 풍선 효과라는 것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묶였더니 풍선 효과가 있어서 인근 지역이 뜨거워졌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 지역을 또 규제했다.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왕의 귀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규제 지역에 딱 묶이게 되면 가장 먼저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는 부분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산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주는 묶였지만 일산은 아직 안 묶였잖아요. 일산의 집값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앞으로 묶일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 조치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잘 알려주는 것도 중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번에 일산은 안 묶였구나. 네. 파주는 분양권이 난리야. 그래서 파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 파주는 또 신축 아파트들 들어갈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산이 지금 엄청 뜨거워요.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산은 또 묶이겠네. 다음번에는 묶이겠네요. 아파트도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일산이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 검색어 순위 지금 3주째 계속 압도적인 1등입니다. 검색량이 2위랑 거의 뭐 1.78배 차이 날 정도로 예, 많이 되고, 그러니까 수혜층들이 지금 일산을 엄청 보고 움직이고 있고 일산 안에서도 근데 뭐 일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덜 올랐던 지역의 신고가 갱신 행진은 뭐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면 기분 좋은데 곧 규제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규제적으로 묶여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주택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우리 지역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갈 게 아니라 뭐 매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 또 6월 1일 날 종부세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다주택 보유, 부동산 많이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은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64% 올랐다고 하고요. 핫플 세종시 가격 변동률도 43.64%로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네. 규제 폭탄에도 지금 아니면 내 집 못 산다. 라는 패닉바잉 현상에 영끌에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형태와 임대차사법, 세입자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전셋값을 오히려 67주 연속 상승시키는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에 발표됐던 부동산 정부 대책에 대한 건데요. 5.6 대책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 포함해서 서울 7만 가구 추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었고요. 6.17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원 자격의 2년 실거주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7.10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인상,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주택범위 비율 확대 등이 발표가 됐고요. 7월 31일 날 드디어 임대차법이 시행이 돼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8월 4일 8.4 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제도 도입, 신규 유휴부지 발굴 등으로 수도권 13만 2천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11월 19일 대책에서는 다세대 도시를 활용한 공공임대, 공공전세 도입으로 11만 4,100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외에 뭐 세종시 여권발 천도론으로 세종시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달 누적 기준 43.64%를 기록해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 단연 최고를 기록했고요. 젊은 층이 주택 매매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매매 시장에 뛰어든 것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서 지금 아니면 영영 내 집을 못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서 패닉 바잉이라는 현상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6조 2천억이 증가했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7조 4천억 원이 급증하는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픽스가 1.5%가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 주담대 한 달 이자가 45만 원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영끌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법 논란에 전세난은 가속되고 있고요. 2년 더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낳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값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정부 대책이 일단 박수. 왜요? 랩하느라 힘드셨어. 그러니까 빨리 읽어달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부동산 대책 발표 많이 됐잖아요. 어떤 게 가장 임팩트 있고 일단 저는 710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710 대책이 제일 셌고 뭐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6.17 대책에서 언급했었던 재건축 이건 해당 사항이 일부밖에 없지만 재건축에 2년 거주인 붙는 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게 아주 쇼킹했고 지금도 쇼킹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710 대책에서 언급했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12.16에 약간 좀 더 강화판이면서 취득세를 일단 엄청나게 높인 게 이게 아주 그냥 예술이었죠. 좀 파괴력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들 얘기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다. 왜? 이제까지 공급 얘기는
공급엔 문제 없다. 그렇죠. 공급엔 문제 없다. 계속 항상 무슨 대책만 나오면 첫머리에 우리는 그 언제보다 공급을 많이 해갖고 문제 없다, 문제 없고 하다. 그렇지만 공급 대책 이번에 이제 올해 나왔다는 게 이게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공급 대책도 이제 공공이 주도한 질서 뭐 이제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공급 대책을 꺼냈는데, 막상 뚜껑은 막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이 책상머리 앞에서 열심히 머리 굴려봐야 현장에는 분위기 하나도 파악 못하고 해가지고 공연불 돼버렸다. 그래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공공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한 2만 정도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7만 공급한다 그랬는데 2만이 공공재개발, 5만이 공공재건축이었는데, 공공재건축은 실적방. 그렇죠. 나오긴 나오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사업지 빼고는 민간 사업지들은 뭐 의미가 없고. 그렇죠. 예, 공공재개발 쪽은 오히려 이제 불이 난리가 나서 지금 이게 잘 일반 못 느끼실 텐데요. 공공재개발 이후에 지금 서울의 빌라촌들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는, 올 연말 안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시범사업지 일부, 그리고 내년 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 언론에서 지금 배고프잖아요. 왜? 기사거리가 많지 않아.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 부동산 가격 부르는 게 매물이 이제 그거 하면서 이 재개발의 부작용, 집가 상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공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이슈였죠. 예. 세종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종시는 집가 상승 43.64%. 세종시 집가 오른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세종시가 있구나 정도는 알았고 가서 구경하긴 했지만, 이제 서울주의자, 편협한 편식 서울주의자라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또 누가 투기를 조장하는가? 지금 여당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당이 조장하고 있죠. 세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종 또 투자도 그쪽에 잘해 놓으셨어. 네, 그러면서 이제 세종 쪽으로 뭐 다 이제 완전히 행정부도 옮기고 뭐 이런 분위기 가니까 세종이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수요층도 심리도 움직이게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 올해 세종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에 절반 정도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절반일까? 거의 다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절반 정도라고 보는 게, 나머지 절반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대전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세종이 공급 물량이 이제까지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입주 물량들 계속 이어졌고 분양 물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머금을 수 있는 캐파 대비 가격이 좀 눌림이 있었는데, 대전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이 덜 올라가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전세 가격들도, 전세가 너무 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등하면서 투자의 다른 환경들도 열어줬고,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반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예측을 뭐 못했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결국 서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국구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말 그대로 지방에 막 짤짤이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면 보는 게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 부산, 경북 쪽에서 메인? 이제 그와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어떤 메인이 대전광역시도 있지만, 사실은 대전광역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종, 왜냐하면 다 만들어진 도시니까 이렇게 보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층들도 이제 세종을 주목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통장 가지고 세종은 서울 통장으로도 넣을 수 있잖아요. 당첨 비율이 약간만 있고, 그래서 아무튼 맞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세종 청약 뭐 얼마 전 작년에였나요? 뭐 리더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관심 있게 가고, 부동산 스타틱 카페가 순전 서울 수도권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청약 얘기들 이런 것들은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될 놈은 될 놈이었는데 약간 좀 눌림목이 있었던 될 놈이 올해 조금 포텐을 발휘했고, 정부 여당의
김태년 원내 총무였나요? 아무튼 그 발언을 했던 분이. 그리고 뭐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뭐 땅이랑 뭐 갖고 있으면서 하신 분들 뭐 진짜 그런 부분들이 심리를 자극했겠지. 그렇지. 기왕 살 건 그러면 우리 될 놈 중에 하나 세종으로 한번 덜 오는 것 같아 가볼까 해서 가서 성공적인 잘 찍기를 한 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집가가 전국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얘기 나오는 거와 똑같이 굳이 이 시점에 여권발, 천도론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왜겠어? 이제 충북의 표를 좀 충남의 충청도의 힘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뭐 한쪽에서는 똑같은 여권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거 좀 너무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가 보여.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보여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64% 올랐다는데 세종시는 43.64% 올랐대요. 이거 마치 보면은 전국보다 세종시가 거의 뭐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종시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보면 세종시가 8배 정도 더 높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치 뭐 세종시가 뭐 전국 가격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마치 그렇잖아요. 6.64% 올랐으니까 아파트가 마치 6% 정도, 7% 정도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통계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지는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뭐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전세 관련된 부분이죠. 네, 전세는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내년도 예상된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7주 연속 상승세라는 게 저는 쇼킹이었어요. 뭐 네. 근데 올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뭐 그거는 있었던 얘기고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뭐 더 심각할 거다. 지금 다들 내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뭐 영향을 끼친 거는 거부할 뭐 아니다라고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도 변명하는 사람이 변명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이네. 애들 혼낼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변명은 해도 그게 아니란 거 알잖아. 그게 실제 그런 억울하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 다 알잖아. 보면 이제 사실 임대차 올해 굉장히 뭐 의도해서 한 거지만 올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그 중에 특히 임대차 입법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해서 안 그래도 없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 뭐 폭등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진짜 보면 폭등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막 올 가을 여름에 뭐 7억대였던 전세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네. 가격이 그냥 뭐 얼마가 튄 거야. 상당히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등장을 만들어내는 게 그 돈을 전세를 올려주고 싶어서 가겠어요? 세입자들은, 임차인들은. 물건이 없으니까 그 돈 주고라도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주니까 야 저기도 올랐는데 어쩔 수 없구나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한 지역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의 영향으로 다 영향을 받아서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아무튼 2020년 결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올 부동산 지도엔 국민의 눈물 자국만 선명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1주택자는 세금이 과중되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요. 치솟은 집값에 무주택자는 평생 새 살아야 되냐라는 소름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해놓고 투기꾼 취급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도 2년 후가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세입자와 임대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입장에 따라서 지금 분쟁 사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 소유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는요, 전세난의 매물이 부족하고 대출 규제 강화로 영끌 매수도 불가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한 차례 사용해도 2년 후에는 집 구하기가 어렵다, 고민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1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모두가 상승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해놓고 돌연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사업 자체를 뭐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투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몰고 가는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저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임대차 매물이 줄어? 내 집을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만 올바른 주택 소유 형태고 나머지는 다 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지금 패러다임을 끌고 가면서 모든 부작용이 다 나온 거예요. 예. 임대 사업 자체가 불로소득, 투기, 환수해야 되고 세금 두들겨 죽여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까지 주택 공급의 80~90%를 담당하던 민간의 임대주택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만드니까 임차인들은 집 구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실수요자도 또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도 잠가놓으니까 대출받아 살 수도 없고 갈 길이 없는 거고, 유주택자들도 지금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쫓아가고 싶은데 대출은 잠겨있지, 상급지로 옮기고 싶어도 점프하기도 힘들지. 예. 그렇다고 또 이제 괜히 덤탱이로 주택 갖고 있다, 세금 더 내게 생겼지. 다주택자들은 언제는 집 좀 사주세요 했다가 정권 바뀌었더니 집을 많이 갖고 있어 이 개새끼야. 이 꼴 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죽일 놈 돼버렸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급증한 상태고, 그 세금을 결국은 혼자 맞고 죽을 수 없으니까 야 월세 더 내라 이 얘기, 지금 임대료 올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살 길 나름 찾고 있고, 결국 이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사다리도 만들어 놔야 되지만 이런 실수요로 가기 힘든,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주거복지, 사실 뭐 주거복지 또는 어떻게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방향의 생각에 대한 문제겠지만 조금 동의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이걸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유토피아였는지 뭐 그건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어쩐 이유든 간에, 전자든 후자든 간에 지금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고, 뭐 저야 사실 그냥 세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국 자산 리셋을 하고 하면서 대비해가면서 각자도생의 시대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살 길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저도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제 사실 저는 살 길이 그냥 살만하죠. 사실 유주택자는 그나마 좀 살만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이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종부세 내는 거 너무 억울한데 힘들면 팔아라. 팔고 세금 뭐 다 뺏어가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팔고 하면 버틸 상황은 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게 들어서 나라가 다 뺏어가니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지. 그렇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쫓겨나는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하고 좀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만 양질의 주택을 필요한 곳에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서울 가깝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니잖아요. 서울 외곽에 옆에 한 블럭 옆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분양용 주택도 아니고 임대용 주택들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하거나 차익을 누릴 수 없게끔 하는 임대주택에 준하는 어떤 갖고 있다 팔 거면 공공에다 다시 팔아라고 하는 뭐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이런 근본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자산 증식 또는 이제 어떤 실물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 돈 가치 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해칭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기존의 어떤 주택 공급책을 배제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구역들 엄청 많이 해제한 부분들, 재건축들 사업 인가 안 해주면서 지연시키고 막고 있던 부분들, 사업이 막바지까지 왔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증가시켜서 물론 그 돈 갖다 쓸 거야라는 뜻은 알겠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멈추게끔 만드는 결국 그래서 도심 지역에 새 집이 공급될 수 있을 만한 길들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많이 상당 부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러가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매질만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못하게 막아놓고 지금 와서야 공급 부족하니까 역세권 주변에 고밀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 이런 이제 대책들 내놓고 공공주도화에 그런 걸 하겠다 임대 아파트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왜 아파트를 줘?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그렇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용적률을 과도하게 밀도를 높여서 왜 이상한 건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받아들여지고 정부가 지금 그 얘기가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지금 적어도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할 거다. 지금 사람만 바뀌면서 요번에 또 이제 바뀐 뭐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SH공사 사장님이었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님 캠프에 있던 분이고, 계속 그쪽에 해왔던 그런 거잖아요. 그 방향을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브레이크,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정답인가?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역세권 주변의 소규모 토지 지주들만 논하는 거예요. 도시 계획 다 엉클어지는 거고 도시의 밀도 계획 다 엉클어지는 거고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할 사람들을 원하는 주택이라고 조합 형태로 가라고 하면 되게 고민할 텐데 민간 사업자들 소규모 토지들은 한번 팔고 나가는 거면 비싸게 팔고 갈 수 있으니까 되게 희망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조금 제고했으면 좋겠는데 제고하겠어요. 그냥 정해졌으니까 그냥 가겠지. 그러겠지. 예, 그 큰 흐름이 이미 돌파하고 있냐. 그러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이상한 땜빵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숫자가 물량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유의미한 숫자 물량들이 나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어요. 역세권 고밀개발 이게 지금 내년도에 아주 난리가 날 하나의 재개발 떡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한 2,000 몇백 세대 지을 수 있었던 사업지를 역세권 고밀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4,000 세대 그렇게 되면서 임대 아파트 1,000 몇백 개 막 이렇게 지금 고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0 세대 지을 단지에 4,000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동네 빌라들, 집가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걸 자꾸 하겠다라고 부추기면
그 동네에 집가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될 것 같았던 지역들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올해는 아파트, 올해까지는 아파트 또는 사업이 결정된 재개발 지분들, 수도권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미개발지. 이 동네 앞으로 재개발한대요.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그거 한대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미쳐 날뛰게끔 하는. 그러니까 또 정부의 이런 정책이 그런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일단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해왔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늘려갔다는 부분은 왜 이런 악수를 두게 됐을까라고 보면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은 실수요자들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흑백 논리, 기준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실과하고 타협이 안 되고 시장하고 타협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즉 옳고 그름, 흑백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수요하고 공급 양쪽을 다 건드려야 할 텐데 수요에 대한 억제는 뭐 차근차근 확실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실수요를 위한, 그러니까 소유를 위한 공급, 그 다음에 임대를 위한 공급 두 가지가 측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초기의 정책에서는 민간을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 공급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를 갑자기 급해지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 공급을 끊어놓으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이 공급하는 형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의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도 참여를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공만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매수 공급도 완전 끊겨버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실수요만 바른 주택 소유 형태다라고 하는 무슨 교조주의적 그런 어떤 가치관이 망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공급 문제는 우리 3-4주 전 그때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족해졌네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들은 계속 많이 있어.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들 또는 새로 부수고 짓는 물량들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 세운 부분들 규제가 들어서면서 그냥 냅뒀으면 갈 것들이 멈춰 선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크게 작동을 했고 두 번째는 재고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만이 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파트 가보면 저 집 좋아 보이는데 살까? 그냥 좀 나는 새 집까지는 그렇지만 그 옆에 좀 재고 아파트, 중고 아파트, 그러니까 연차 있는 아파트라도 살까? 이런 수요들이 가서 받아줄 매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매물도 사실은 이 실수요 우선 정책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이러면서 매물들이 싹 잠기게끔 하는 영향들이 지금 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재고주택 시장의 매물들도 사라지게끔 한 정책의 부작용들이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2020년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이요? 네. 난 다 싫어. 부정적인 많은 것으로. 저는 뭐 그냥 제가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2017년 대책 때 파리 대책 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2017년, 18년 그때도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계속 단추가 어긋나면서 껴지고 있거든요. 바로 잡고 다시 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진 거일 수도 있죠.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 끼워진 거고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얼그러지는 그게 계속 부작용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일정 부분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묶어주니까 옆에도 올라가고 묶어주니까 옆에도 올라가서 중개업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 거래가 많이 돼야 좋지. 내가 볼 때는 이게 거래가 좀 되는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 지금 되게 원망할 텐데 왜 임대거래도 다 막혔지. 그게 문제야. 네, 임대거래도 다 막혔지. 매매거래도 하려면 뭐 있어야 되는 게 많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시달리는 거 많고 뭐만 하면 다 중개업자가 그렇죠. 급등하면서 그런 사건 사고 터지는 원인 되고 나 같으면 일을 박박 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뭐 일단 보면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따뜻하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 보면 그분들에게는 괜찮은 시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받았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도 어쨌든 거래라는 게 생겨나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았다. 하긴 요 지금 상승장 이전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찬바람 쌩쌩 불고 거래라는 게 없고 전세 정도로 맞아요. 근근히 유지했던 지역들도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면에 우려되는 거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3법 되거든요. 6월 1일부터. 거래 신고. 네네. 그래서 3법 되면 이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같이 하게 됩니다. 4년. 진짜 지금 벌써 깝깝합니다. 매물 하나도 없어요. 전세 매물. 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약이 무효다. 전세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든 갭 투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 전세값이 77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갭 투자가 기승하고 집값 상승을 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세 매물 늘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별하게 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지만 서울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방까지 확산하면서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 급등으로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까지 가세한 수요가 몰리면서 잠잠했던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내놓은 이딴 대책들이 갭 투자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 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 다시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두면 집가 상승으로 연결되니까 규제가 필요할 거다. 이런 규제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그냥 두어도 자연적인 시장 기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평준화 또는 시장 기능이 가격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갭 투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가가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책은 무조건 나오죠. 만들 수 있죠. 네. 이 정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올해 7.10 대책에서 보여줬잖아요. 뭐 취득세 한 30% 해버리지 뭐.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우려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년에 우려되는 게 지금 전세가가 더 이제 매매가 갭을 줄이면서 이 오른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더 밀어올리는 상황이 올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실제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규제가 풀리면 대출은 좀 규제 완화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입주하는 집을 사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전세 끼워놓고 일단 살고 월세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 초과 주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취득세 이런 걸로 크리 한 번 더 떼어버리면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자체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도 전용 높은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얼마 이상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버릴 수 있죠. 왜?
뭐 다 할 수 있지. 하려면 15억 초과 대출금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도 못하는 말도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규제들 충분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억 이상 주택 취득세 뭐 이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몇십 프로 중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지 마 그런 시그널을 만들면서 가보지 못한 시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보시는 거는 갭 투자는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갭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또 다시 일단 내년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게 안 보이잖아요. 해외에서 내년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금리 인상 부분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시장의 수요에 자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임대 가격 오르는 거는 뭐 다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은 특히 이제 신축 좋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오른 가격이 오른 가격이 매매가를 건드리면서 쫓아가면서 매매 가격들도 불안할 여지가 있다. 특히 또 이제 내년에 진짜 생각해봐야 될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계속 반복인데요. 이게 결국 다 맞물려 있어요. 2010년대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하나의 아파트를 딱 꼽으라고 하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꼽을 수가 있죠. 왜? 얘는 하락장의 제일 힘든 시절에 다른 사업지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췄을 때도 혼자 했어요. 왜? 사업성도 좋고 할 만큼 사람들이 돈들이 있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 포문을 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진 새 아파트가 계속 최고가 아파트의 자리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땠냐? 지금 다 나자빠지는데 어떻게 사업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들도 다 멈춰 있었고요. 맞아. 아크로 리버파크 하고 나서 뒤이어 쫓아서 얘네들이 2017, 18, 19년 입주를 하면서 각 지역의 가격을 리딩해주는 새 아파트들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나오는 신규 아파트, 고가 아파트 얼마 갱신했네 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걔네가 됐단 말이에요. 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서울만 했냐? 아니죠. 2000년대 수도권의 재개발, 주요 재개발 구역들도 서울에 보조를 맞춰 다 했어요. 뉴타운을 서울시가 나서서 했더니 우리도 뉴타운 할래?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법제화되면서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럼 지난 하락장이 어땠을까요? 더 벌벌 켰죠. 해제되고 사업 안 가고 다 망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추스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장에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늦게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걔네가 언제부터 입주를 하느냐? 이제 내년부터 입주를 해요.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멈춰섰다 가서 간 구성남 재개발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서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할 거고 안양 쪽에도 가면 대규모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 같은 경우도 첫 입주 시작했지만 그렇죠. 광명들도 이제 내후년 하나씩 올해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 광명 뉴타운 뭐 광명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재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대규모 주거 지역들의 입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딱 뚜렷하게 될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던 지역들이 그걸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격 갱신하면서 서울에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후행장이에요. 서울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 맞추기를 숨고르기를 하면서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쫓아왔던 수도권의 메이저한 재개발 구역들이 입주를 하면서 서울의 키 맞추기를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올라간 가격이 그 주변 가격에 영향을 끼쳐요. 광명 뉴타운에 뭐 몇 단지가 얼마가 입주하면서 가격이 같다. 더 좋은 애가 얼마를 찍었다 하면 기축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맞죠. 다시 가격이 조절이 되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신흥주공 재건축 끝나서 포레스티아 입주했지만 이제 금광 1구역이라든가 중1 구역이라든가 나머지 구역들이 또 입주를 하면서 가격들 맞추고 이거에 따라 기존 주변으로 파급 미치고 구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판교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또는
또는 인근의 위례 쪽하고도 영향을 주면서 견주면서 가격들이 갈 거고, 안양 같은 경우도 평촌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밑에 삼봉까지도. 그래서 이런 이제 남서부권 또 인천 가는 라인들도 얘기 안 했네. 그 라인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다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은 서울시장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도권 지역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이슈들이 부동산 가격들을 이제 그 지역들은 서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2021년이 될 거예요. 뭐 2021년에 뭐 코로나에 대한 후속 영향으로 막 미국에서 어디가 무너져 내려가고 세계 경기가 침체로 뭐 간다 막 이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심리들이 확 가라앉을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이 후행장, 그러니까 순환매가 가셔야되고 순환매 그러니까 이 상승장의 끝에 가서 나오는 수도권 지역에 메이저한 단지들이 튀어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가격들이 이제 재배치되는 쫓아갈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내년에는 이제 드러날 겁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참 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그죠? 네, 한번 내년에 벨벳사를 통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상가,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선임만 의존 못하겠다. 공실의 연체이자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수십 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장사도 못하는데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인들은 반면에 지금도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임대료 못 받으면 신용불량자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의견 모두 근거가 있는 만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임대료 멈춤법 등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차인 측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 사업장은 고정 지출을 그대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춘 지금 우리를 향한 모든 것도 함께 멈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지난 1년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차별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심 사건에 나가보면 한 가게 건너 한 가게가 임대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반면에 임대인들은요, 공실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남은 임대료까지 못 받게 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임대인이 80%까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최근 임대료 연체와 공실료 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문제니 법으로 강제하겠다면 임대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은행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료 문제가 임차인 부담으로 시작해서 임대인의 부담, 은행의 부담, 정부의 부담, 경제 위기 상황으로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자, 현재 시점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뭐 집청원이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경제가 안 좋아서 제일 끝단에 있는 이 임차인들이 힘드니까 임대인도 돈 받지 마. 야, 그럼 은행 니들도 내 이자 받지 마. 그렇죠. 그리고 너희 세금도 받지 마. 그렇죠. 근데 그건 안 되겠는데. 은행도 우리도 망하니까 그건 안 되겠는데. 이 결국 누가 이 책임을 질 거냐. 참 깝깝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발상도 그런 거야.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떤 새끼를 후드러 패면 제일 욕 덜 먹으면서 내가 좀 뭔가 좀 답이 나올 것이냐. 답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미운 놈이
임대인인 거죠. 계속 그런 어떤 오명을 항상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간물주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가 제일 안 좋잖아. 그렇지. 임차인, 너무 임차인, 임대인, 은행, 정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이건 뭐 퀴즈에 내면 다 임대인이지. 그럼 임대인, 야, 너 자본주의의 개 같은 새끼야. 하면서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놈. 그렇잖아. 제일 되고 싶은 놈? 임대인.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을 까도 되겠다 해서 이런 이제 발상이 나온 것 같은데. 싫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상황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별별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더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당분간 더 심각할 텐데. 저도 이제 동네 다니면서 보면 가게들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가서 소비해 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죄잖아. 야, 코로나가 심각한데 왜 모이냐. 거의 가서 나 이 얘기 하니까 괜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보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코로나 3단계로 올라갈지 말지 하는 이 심각한 맞아요. 시기에 송년회다 뭐다해서 모여가지고 사람들 술 먹고 인증샷 찍는 거 있다면 그러면 제정신이냐 네가 하면서 돌팔면질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장사 왜 해? 그 사람들이 술 먹게끔 고기 먹게끔 해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 아니야. 이 코로나 심각한 상황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 제공을 왜 하는 거야?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정당하면 가서 먹고 소비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고객인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한쪽은 잘못됐고 어느 한쪽은 잘못되지 않았고 물론 그걸 어떤 SNS나 이런 곳에 올려서 나 잘 먹었어요라고 자랑하는 거는 행위 자체는 돌팔매질 말만 하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이제 괴리감은 있는 거죠. 공간 제공하는 거는 코로나가 옮길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거는 괜찮고, 자영업 하는 건 괜찮고, 근데 자영업이 죄는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소비해주는 것도 죄는 아닌 거 아니지 않나? 약간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저 이렇게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 저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비해준 진짜 왜냐하면 가게들이 다 텅텅 비어있어. 월세라도 좀 내는데 얼마 못해라고 조금 지원해준 거 아니야 보면. 참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저쪽 누구 때릴 데가 없으니까 야이씨 장사 세입자들이 힘든 건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 힘든 거는 큰 뭐 중국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전염병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일 만만한 게 임대인인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을 조합해서 쥐어짜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는 생각해보니까 딱 방향성이 명확한데요. 지금 우리 주택 문제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일 나쁜 놈 누구였어요? 다주택 임대인. 이 다주택 임대인이잖아. 다주택 그 사람이 여러 집에 살지 않잖아. 내 집 하나에 살면서 나머지는 임대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 얘기 뭐야? 다주택 임대인이 제일 나쁜 개새끼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새끼만 좁혀잖아. 뭘로? 세금으로. 세율을 막 어마어마하게 두들기면서. 그렇죠. 이번에는 상가 임대인이 제일 나쁜 놈이네. 야, 이거 뭐 되게 뚜렷한데? 그렇죠. 그냥 잘못한 사람 누구? 주택 문제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 임대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인. 상가 문제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 상가를 세 받고 있는 임대인. 깔끔하다. 깔끔하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금 논쟁들도 굉장히 많고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빨리 이 위기가 좀 정상화되고 안정적이고 그래도 내년 봄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뭐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새벽이 가장 어둡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뭐 이제 그 얘기 가지고 막 또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믿고 싶어요. 실제로. 또 이제 내년에 백신들이 나와서 백신 접종 받고, 이제 항체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점차 지금 이 갖고 있는 공포 사라지고, 다시 정상화되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기대감 가지고 이 몇 달을 잘 버티면서 이제 숨을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각자가 이제 남아있는 체력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모쪼록 잘 건사하셔서 이 남은 위기 잘 극복하시고 정부가 세워주시는 이 대책들이 어떤 지금 진짜 막판에 정말 힘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대인이 조금 더 살만하다라고 하면 임대인 합리화가 좀 그런데 임대인 후두려 패드 임차인들 그러니까 결국 제일 밑단에 있는 그 세입자들이 무너지면 진짜 가장 큰 임대인도 같이 연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상생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우는 그런 어떤 슬기롭게. 네. 임대인한테도 뭘 줘야지. 너 임대료 받지마 하면 반대로 그러면 임대인들한테 나는 임대료를 다 받지마 하든 아니면 얼마를 의무적으로 감액해라 이런 조건이 되면 그에 준하는 세금을 뭐 얼마쯤 나중에 세금은 더 얻으면 되잖아. 뭐 또는 은행한테도 약간 뭐 어느 정도 만약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주던가 아니면 임대료 깎아주는 만큼 뭐 어떤 그거에 대한 주택 바우처란다. 임대료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세금 보조를 해주든가 뭐 그런 어떤 보완책을 내서 서로 좀 덜 무너지게끔 그렇게 좀 섬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는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위기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는 영업시장이 배달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돼서 과연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영화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낙관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는 것도 바뀐 상황에서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 원래 IMF라든가 금융위기 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또 이제 기회를 찾아서 이제 어떤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각자가 찾고 그게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길에 따라서 인생을 걸고 베팅하시는 분들 중에 바른 길로 잘 간 일부가 성공을 하시겠죠. 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집값 급등 남탓에 한국은행 드디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한은은요, 국토부의 유동성 탓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저금리는 상당 기간 계속된 것이고 부동산은 수급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토부와 통화당국 간에 일단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 정책 조율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 내부에서는 주무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자중질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정책과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 간 이견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금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 자료를 생산할 때 시장 동향에 대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집값 혹은 전세값을 올리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전제를 다뤄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전날 물가 안정 목표 상향 운영 상황 긴장 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 요인이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데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결국 수급 불균형을 이야기한 정책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6월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정부 정책과 수급 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반해서 국토부는요, 통화당국과의 마찰 이전에도 부동산 금융을 관장하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특히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너무 늦게 반응했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끈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유동성 핑계와 금융정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지엽적이고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 조율 기능도 상실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해법을 포기한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남탓, 니탓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칼자루 다 뽑아냈으니 할 거 없으니까 결국 책임 떠넘기기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도 비춰질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지. 그건 뭐 해결 방안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제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패전을 한 거예요. 네, 지금 패전을 하고 있는 중이야. 폐쇄기 스톱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에 이 장수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국토부 장수, 기재부 장수, 그렇죠. 한국은행 장수. 그렇죠. 자, 말을 줄 터이니 가서 적의 목을 치고 오너라. 그래서 해놨는데 다 졌어. 아씨, 이쪽 진영도 지고 이쪽 진영 다 졌어. 그런데 지금 그런 거죠. 네가 임마 그때 이랬어야지. 아니야, 네가 이랬어야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토부는 이 새끼 네가 그때 안 도와줬잖아. 지금 하는 데서는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니들한테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줘서 다 했지만 니들이 이거 잘못한 거야. 이때 왜 했어? 지금 이제 서로 잘못한 부분들 뭐가 문제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전적인 싸움이냐? 우리 어떻게 뭐 해보자. 이걸로 원인 우리가 이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한 것, 우리가 패전한 폐색이 짙어진 이유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좋은 방향을 찾기보다는 지금 뭐 기사에서 드러난 내용만 볼 때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원인 파악이 잘못됐지.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큰 적을 맞서서 뭔가 같이 유기적인 협의를 잘 맞춰 나가도 힘든 와중에 지금 갈 때까지 간 죄송합니다. 네네 갈 때까지 간 상황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3자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네 활기차게 좀 잘 해보셔서 경제 상황이 큰 변곡점을 이루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네 잘 손 잡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 한국은행이 참다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대책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의 문제는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했잖아. 전세 가격의 문제는 지나치게 누적되어 있는 저금리가 원인이다. 그렇죠. 야, 저금리가 지금 그 몇 달만 저금리였냐? 계속 저금리였잖아. 근데 우리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임대차 입법 통과되고 나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고 나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딱 보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할 때도 저금리가 문제다 하니까 하느는 화가 나는 거지. 야, 금리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극의한 게 직접적인 문제지. 왜 여기서 뜬금없이 금리를 갖고 와서 우리 탓을 하냐.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국토부도 알면서 니들도 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좀 그래. 얘기가 더 나가면 하느니 참다 한마디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더블 통일 것 같은데. 그럴까? 왜냐하면 국토부 수장님께서도 또 이제 꼼꼼한 그런 분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큰일이다. 네. 자, 7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방금 그 매물 나갔네요 라고 부동산 실장 앞세운 낚시 영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 앞세운 허위 매물 영업이 더 교묘해졌고요. 정부 플랫폼은 강력한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8월 20일 이후에 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편법 영업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방금 거래된 매물이라고 해명하고 방문을 유도하거나 매물 검수를 하지 않는 근무 외 시간에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근무 시간에는 삭제하거나 임대인과 친분이 있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며 허위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또 플랫폼 표시 광고에 다양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대충 작성하거나 또는 적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관 감시 강화를 해서 낚시 영업을 뿌리 뽑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2달간 모니터링을 하고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24,000여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8,800여 건을 시정 조치하고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눈물 나겠는데. 그러니까 402건이 하나당 50인가요? 500이에요. 네. 이게 얼마야? 자, 그래서 위반 의심 처리한 402건은 주소지 방향 등의 부적 정확한 표기가 318건, 허위 과장 광고 등이 63건, 무자격자의 광고가 21건이라고 하고요. 세부 유형은 건축물 방향 표시 명시 위반 64건, 전화번호 명시 위반 47건, 건축물 행정기관 승인 일자 명시 위반 33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정확한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구설수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동네 북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없어요 허위 매물. 많아. 아니야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알았어. 있어. 알았어. 완전 없진 않아. 응. 말을 바꿀게. 완전 없진 않아. 이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보는 방면이 달라서 그래. 매물 어디다 올려요? 네이버에다 올리죠. 네이버 매물이잖아요. 거기엔 허위 매물을 안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부동산 어디 카페에 매매란이 있어요. 매물을 올리는 란이 있어요. 그 매물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카페에 오랫동안 활동한 회원인데 내가 팔고 싶은 매물이 있어. 직거래 올려라. 그러니까 직거래라고 하는 게 매물 올리면 그거 보고 중개업자가 제가 중개해 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려는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매치 성사는 거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는 나 같아도 잘 안 사니까. 그래. 근데 이제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물이랑 달리 중개라고 하는 거는 사고 위험도 되게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종의 그냥 구색 갖추기 형태라고 보면 돼요. 매물에다 매물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안 팔려서 올리시는 분이나 또는 수수료 좀 아껴보려고 올리시는 뭐 임대 매물이나 또 매매 매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중개업자분들이 그렇게 매물을 많이 올려요. 제가 중개업자 매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하고 제재 처분합니다. 다. 근데 이 보면 본인 매물은 분명히 아니야. 왜냐하면 매물을 여러 종류를 올리잖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딱 보면 중개업자야. 그러면 전 뭐부터 보냐면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특히 강화된 중개업법 보잖아요. 그렇죠. 다 위반이야. 500만 원짜리야.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중개업자신데 그런 식으로 중개업자 표시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개업자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매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포함하지 않아서 매물처럼 올리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하면 이제 그때 중개업자를 밝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이 많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자격 중개업자 전화해보면 일종의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매물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됐거나 할 수 있는데 블로그라든가 어떤 부동산 매물 플랫폼이 아닌 형태로 매물을 홍보하는 쪽에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실제 이 8월 21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다들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 심각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위매물 광고를 안 하려고 해요. 다만 문제는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플랫폼 표시 광고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매물 광고 하나 하는데 물론 써야겠지.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를 플랫폼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쓰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가 안 되게 막아버리면 그만일 것을. 어떻게 알아?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또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로 가능이라고 쓰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다 숫자를 쓰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입력하는 폼에 별표돼 있어서 거기 비어져 있거나 이게 칸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입력이 아예 확인이 안 눌러지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네. 끝날 거를 이거는 그것도 웃기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도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500이고 공인중개사도 500이야. 아니 뭐 플랫폼 사업자가 이게 네이버 부동산이 500이 돈이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안 되지. 차라리 영업정지 한 6개월 때려주세요. 그래야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광고를 아예 안 하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건 안 해? 무섭지? 광고 안 하면 거래 안 돌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목소리 커졌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동네 북이 아닙니다. 네. 말만 나오면 이렇게 때리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실제 지금 굉장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 또는 연세가 아주 많아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인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자격자나 대업자, 컨설팅업자 이런 분들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건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매물이 있는데 방금 거래된 매물이다라고 해명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방금 거래된 매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왜 무조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냐고. 낚시 매물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낚시 매물이라고 했지만 실제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 나와요.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계약이 됐는데 해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됐다라는 표시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또 거래를 해야 되니까 계약은 해지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부분도 약간 허위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계약이 된 거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을 매수 의뢰자가 보냈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소유자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소유자는 가계약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됐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서 정식으로 쓴 거 아니고 계약금도 다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부동산들한테는 매물이 아직 완전히 계약된 건 아니다, 나가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유동적인 기간이 있는 거죠. 계약서 쓰면 그 다음에는 저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내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얘기 안 하는, 그게 문제야. 그것도 얘기 안 하는 매도인들도 많고, 나 어느 부동산에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나중에 그러면 매수인이 그 물건 살아있으면 보러 가고 싶은데 매수 의뢰인이 전화 오면 부동산이 그때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집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 매도인은 그거 가계약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갔구나. 그때 확인하고 매수인한테 그거 나갔다 그러네요. 하면 너 나간 물건 왜 올려놨어? 이제 욕하는 이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정보라는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동시에 모두가 전지전능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유동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사건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요. 사실 이 기사를 보더라도 잘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 신고된 건이 24,000건인데 문제가 발견된 8,800여 건을 시정 조치했다. 다시 얘기하면 시정 조치를 해도 될 만큼 경미한 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24,000건 가운데 과태료는 겨우 402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5%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전체 매물 광고를 개수를 보면 전체 매물 건수는 수백만 건인데 그 중에 402건, 그것도 8월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8월부터 2달간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허위 매물이 많아서 시장이 막 교란되고만 한 정도의 1.6%밖에 안 돼. 그러니까 1.6%.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 매물 광고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 퍼센트를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거야.
근데 마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뭐 굉장히 불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부당합니다. 부당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공인중개사만 동네 북처럼 때려 제끼지 마시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플랫폼 요새 임의적으로 중개하는 거 자꾸 걸리시는데 진짜 다 가만 안 둘 겁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내용을 너무 많이 입력하니까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임대 매칭하는 서비스를 월회비를 받고 하겠다는 이런 개소리들을 하시더라고. 요새 M자, 네, 아주 그냥 대도 않는 얘기예요. M이면 어디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신고 대상입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동의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거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경고 드리면서 제 눈에 걸리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네. 자, 2020년의 마지막 기사를 아주 네. 그냥 엄청 쏟아내시네. 사실 나는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한이 맺혀 있으신 맞아요. 이런 주제에 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사자오를 한번 소리 한번 질러? 감사합니다. 아니 불쌍하잖아. 맨날 뭐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거기다 뭐 국민청원 답변도 이게 개떡같이 오고. 다음 중에 나쁜 놈은 네. 임차인, 임대인, 정부, 은행, 중개업자 이거 하면 2번일지 5번일지 헷갈리겠다. 거의 느낌은 거의 항상 보면 그냥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나쁜 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는 관점이 또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임대인들은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칭찬받잖아요. 우리는 이건 좋을 때도 나쁜 놈.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5번이 정답이네. 중개사가 능력이 없어서 거래를 못 시켜서 가격이 안 올랐는데. 아이고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자, 2020년 관련된 이야기들 총 나눠봤는데요.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소장님? 2020년 저는 좀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예, 아무튼 막 좀 충격, 코로나도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도 너무 좀 생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랬고, 일단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확 와닿는 게, 이게 좀 사실 좀 충격이고, 개인적으로는 충격입니다. 예,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한 해가 됐고, 여유 있어. 예, 남은 인생을 이게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몸이 좀 달라지니까 내가 계속 살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확 죽겠구나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가정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라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뭐 부동산 별별 수단 계속 하고 있지만 부동산 TV에서 예전처럼 부동산 컨텐츠를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별별 수단만 하고 있지 지금 사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너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잘해서 아주 웃음 짓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오늘 내 얘기했지만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막 같이 다른 어떤 유튜버들과 보조를 맞춰서 막 왜 잘못했어요? 뭐 어쨌어요? 당신들은 이래서 부자가 안 돼요. 왜 실패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 TV 채널의 성장세가 멈췄다. 예. 그런 변화도 하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엄청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니즈 관심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쪽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 변수들이 많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어서 이제 학부모로서도 이제 좀 막 생각할 게 많아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별 생각 안 했었는데 고민이 깊어지는 40대 후반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큰 변화가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오다가
온라인으로 확 전환돼 버린 거. 그렇죠. 네. 오, 그것 때문에 왓질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를 좀 빨리 했고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자체적으로 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을 금방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대처하신 편에 속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그나마 저희한테는 또 한 번 도약의 기회. 남들이 힘든 걸 이제 싹 끌어 먹으면서 그래서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추구했던 방향 자체가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고 반면에는 이제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요. 너무 무리했어. 올 한 해 진짜 너무 무리해서 일주일에 강의를 막 4일, 5일씩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내년에는 강의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 많은 식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빨리 그러면 이제 밑에 선생님을 키워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엔 그렇지. 2% 부족한 거야. 그게 이제 부족한 거야. 이제 빨리 그런 후속 선생님들을 좀 더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직강하고 계신 부분의 파트들을 좀 채우셔서 맞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다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 한 해도 소장님이랑 별별스타 하면서 매주 만나면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상황이었고 그 부동산 이슈들 이렇게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니었으면 별별스타 진작에 끝났지. 미투. 이 지금 벌써 몇 년이야. 17, 18, 19, 20. 와, 만 4년을 했어요. 이제 내년 2월이면 만 4년 채우는 거고 그런 건데 뭐 내년에도 잘. 그럼. 네. 잘 해봐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2020년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연말 연시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2021년에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